예, 코로나19 확산 비상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마다 표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정적인 의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통합당도 문재인 정부 3년을 심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세 마지막 날 선거를 하루 앞둔 각 당 지도부의 모습을 고석승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D-1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뒤집기냐, 막판 굳히기냐, 수성이냐, 탈환이냐. 자, 여야는 전국 곳곳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도 펼치고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가 말 그대로 총출동했는데요. 민주당은 수도권 그리고 전국 주요 격전지를 나누어 유세를 펼쳤고요. 통합당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부터 보시죠. 이해찬 대표는 광폭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오전에 국회에서 선대위회를 가진 뒤에 울산으로 내려가서 지원 유세를 펼쳤고요. 그 뒤 충북 영동을 찾아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국난과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모험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잘 해내기 바라신다면 국회가 안정되어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동안 지원 유세와 본인 유세를 번갈아 가며 다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니만큼 종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국난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의 안정입니다. 국정을 안정시키자면 정부 여당이 협력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갖는 것이 기묘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당내 별다른 직책 없이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은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는데요. 인천, 경기, 서울 등을 두루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합당을 보면요. 우선 이낙연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는 종로 본인 지역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 외에는 큰절도 했습니다. 자, 우선 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비판과 질책을 회초리로 삼아 변하고 또 변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진심만은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서울 구로을, 용산, 광진을, 송파병, 종로 등 이 서울 주요 격전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역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당부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을 과반 정당으로 만들어주면 경제 난국을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마지막 출구입니다. 저쪽 사람들은 경제를 망쳐도 찍고 민주주의를 죽여도 찍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보다 표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직 없이 지원 유세를 들고 있는 유승민 의원 역시 오늘은 경기 안산 단원을, 경기 의왕 과천 등 수도권 격전지를 주로 돌았습니다. 자, 다른 정당 마지막 유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당은 현재 이른바 60시간, 60시간 정의당 살리기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 현역 의원이 출마한 주요 선거구 지원 유세를 돌았습니다. 오전에는 경남 창원 성산에, 또 오후에는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찾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우리 투명인간들,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울려 퍼지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의
새 출발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변화, 개혁의 상징은 바로 기호 6번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민생당 손학규 이 선대위원장도 오늘 서울 은평갑, 강남을 이런 수도권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요. 자, 유세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향한 호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광주와 호남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남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산입니다. 그러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만큼은 안 됩니다. 압도적 지지는 오히려 집권 여당을 오만하게 만들고 이들이 호남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 달리고 또 달렸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달리기 국토 종주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지난 1일 전남 여수에서 출발한 안철수 대표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 도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통받는 국민들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국민의 고단한 형편을 살피고 그분들께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그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요즘 유행처럼 여러 후보들이 하고 있는 큰절도 했습니다. 국토 종조로 다리가 풀렸는지 부축을 받아 일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모형 기표도구로 국민의당을 찍는 퍼포먼스도 가졌는데요. 60번 국민의당에 기표해 주십시오. 아니 긴 시간 달리기로 힘이 풀린 걸까요? 기표 도구를 11번에 찍어버렸네요. 참고로 국민의당 아래칸 11번은 친박신당입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다시 국민의당을 찍고 이 퍼포먼스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거대 양당의 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또 형제 정당들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꼭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자매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강과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서 꼭 승리하는 정당 되겠습니다. 자, 총선을 하루 앞둔 각 당의 각오와 다짐 그리고 소회를 들어봤는데요. 자, 국회의원을 흔히들 국민의 일꾼 또는 대표라고 말합니다. 자, 앞으로 4년간 우리의 대표 일꾼으로 일할 300명을 내일 우리 손으로 뽑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우리를 위해 일할 사람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총선 소식은 들어가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예, 총선 판세 분석을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이것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미래통합당 후보였다가 당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이 법원에서 이 제명 결정이 무효,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요? 네, 이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미래통합당이 탈당 권유를 했다가 다시 최고위가 제명을 했고 이게 법원이 다시 이 제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면서 무효 판결을 한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법원은 이 차명진 후보가 난 제명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법원의 판단은 뭐냐 하면 이게 통합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에서 제명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고위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서 윤리위에서는 탈당 권유를 냈었잖아요. 제명을 한 게 아니라. 하지만 이걸 건너뛰고 이제 통합당이 곧바로 최고위를 긴급하게 열어서 제명 처리를 한 건데 이 윤리위의 제명 과정을 제명 징계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인용이 된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명을 한 게 적법한지 아닌지를 다루는 이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이 효력을 무효한다, 효력을 인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명 결정에 일단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후보가 다시 되는 건가요? 일단 그거는 통합당에서는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됐다라고 선관위에 통보를 했잖아요. 예. 선관위 입장에서는 통합당에서 그런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후보가 무효된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도 법원의 이 판결문을 좀 받아보고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 어쨌든 당이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법원은 그게 무효라고 했잖아요. 예. 여러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해 보겠다라고 밝혔는데 관련해서는 제 옆에 있는 조익신 반장이 선관위 아까부터 취재를 하더라고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좀 전해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그러면 조익신 선관위 반장한테 입장은 뭡니까? 선관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통보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통보를 예. 받은 후에 그걸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는 내일 투표 용지에 그러니까 이 차명진 전 후보죠. 있던 곳에는 사퇴라고 표시가 되고 앞에 공고문이 붙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됐으니까 선관위가 판결문을 받아서 보면 사퇴가 무효가 다시 돼서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전 후보였다가 다시 또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명진 후보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자신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됐다라는 정식 통합당 후보이기 때문에 빨리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달라라는 글을 이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통합당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허성호 대변인이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해도 일단 당에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따로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이 때문에 방금 뭐 조익신 반장 얘기한 것처럼 선관위가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차명진 후보는 주변에 내가 후보 자격을 다시 찾았다. 널리 알려달라고 했지만 통합당 지도부에서는 제발 좀 안 알려지기를 바랄 텐데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널리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판세 분석을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이 최근에 범진보에서 180석을 얻기를 희망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관련해서 해명 비슷한 걸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오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범진보 180석을 예측한 게 아니라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뿐이다라면서 범진보라는 표현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포함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범진보는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시간 방송 중에 시청자 질문에 민주당 180석 안 될까요? 비례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질문이 와서 그거 불가능하다. 그 과한 욕심이다. 근데 투표를 열심히 하면 범진보를 다 합쳐서 180석은 뭐 불가능한 이런 목표는 또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싹 다 투표합시다. 이제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유시민 이사장은 나는 민주당의 후보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고 그냥 비평하는 사람이라면서 다만 내 말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확한 숫자 내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게 될 텐데요. 각 당에서 보는 판세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이 분위기만 봐서는요.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여전히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서는 지역구 절반 이상이 경합 중이고 영남은 10곳 이상에서 힘겹게 승부를 걸어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앞서 보신 이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이 입법부마저 완전히 장악하면 독재나 다름없는 폭주가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세를 낮추는 건 우리가 어려우니 지지자들이 제발 투표장에 나와서 우리 좀 찍어주세요라고 지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각 당 내부에서 보는 또 판세 분석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계속해서 사실 뭐 말을 안 할 뿐이지 하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일단 당초에 밝혔던 지역구 130석 플러스 알파 수준의 목표를 일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 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빙 지역이 많아서 130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수치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라면서도 이 박빙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특히 중도층이 저희를 선택해
준다면 이전보다 깜짝 실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목표 의석인 17석까지 더하면 한 150석 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통합당은 민주당보다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언더독 효과를 노린 뭐 정치적, 전략적인 뭐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자, 지역구 의석의 경우에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위태롭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말 인터뷰에서는 이 지역구 의석 120석 이상을 목표로 밝혔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 당시보다 뭐 크게 후퇴한 예측이라고 보여지고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도 더불어시민당과 마찬가지로 17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치를 더하면 통합당은 120석 안팎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내부에서는 좀 다른 전망도 나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개헌 저지선이 위태롭다는 전망에 대해서 대개 선거를 하다 보면 엄살을 떨면 유권자들이 동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석도 어렵다는 주장이 동정을 받기 위한 엄살이란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 일정 지지율 이상의 비례대표 추천 정당 후보들, 정당의 대표들을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지역구를 연결을 해서 두 정당의 선거 전략가들을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 그리고 당 내부에서 오는 판세 분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각 당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벌써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998년도에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라고 하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국민적 참여를 통해서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수십 년 간다라고 했던 그런 구제금융체제를 거의 2년여 만에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초유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좀 안간힘을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그런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닌가. 그래서 제2의 금모으기를 하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님이 보시기엔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코로나 재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는 것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 이것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이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외교 안보, 이런 어떤 여러 정책 분야에서 성공한 것이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만약에 의회마저 이 민주당 정권이 장악을 하게 되면, 독점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사법이나 지금 지방자치단체, 언론, 그리고 뭐 여러 영역이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권의 뭐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세력이 모두 장악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한 세력이 사회나 정치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에게 견제의 힘을 주셔서 그 견제의 힘으로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는, 또 이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사 하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해서 두 당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난 극복에 힘을 모이자는 입장이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견제할 힘을 달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혹시 민주당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실 게 있으십니까? 뭐 굳이 제가 반박하지 않더라도 뭐 국민들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야당이 주로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국정의 발목 잡기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최근에 와서는 뭐 견제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내 일당이 돼서 국회를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당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투표 결과, 선거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뭐 박형준 위원장님 혹시 재반박하시겠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늘리겠다고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자리, 특히 그 허리가 되는 30, 40대 일자리는 수십만 개가 줄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장사도 되고 소비도 되고 소득도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도 못 늘리고 국민들 혈세인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그것도 쥐꼬리만한 돈을 주는 단기 알바형 일자리만 늘려놨습니다. 이게 일자리 정부 모습은 아니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영업자들의 이 고통,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탈원전만 하더라도 멀쩡한 세계 최고의 원전기업이 적자로 돌아서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파탄으로 일었어요. 이게 관념적인 그 정책 기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만약에 의회마저 이 독점적 의석을 민주당에 준다면 이런 일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를 사실상 제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형 비리 수사라든지 울산 부정선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지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두 위원장님께 뭔가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위원장님에게 여쭤보면 오늘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희가 앞서도 전했는데요. 막말로 제명당해서 결정을 했던 차명진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찾게 됐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미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고요. 당원에 따라서 이 그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앞으로 뭐 본안 소송에서 재판 결과는 나오겠지만 저희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제명을 확정한 그 입장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막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애초에 제명을 했어야 되는데 결정이 그때부터 늦었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쉬움이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인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고요. 선거에 악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뒤늦었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함으로써 그 국민들에게 우리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그 민주당에서도 못지않은 막말들 또는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사과나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지적을 받으면 그냥 호도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김남국 후보 문제나 또는 그 강남의 김한 후보 문제나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덮으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근영 위원장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뭐 반박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 막말.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네. 막말 얘기는 그쪽 당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장명진 후보자에 대한 그 후보 자격 문제는 뭐 미래통합당에서 정치적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보다 오늘 그 당의 선거를 총주의하고 계시는 그 최고 사령탑에 계시는 분의 그 막말은 정말 오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온 나라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방역에 목숨을 걸고 임하고 있는데 이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마치 이 확진자 숫자를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저희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짜뉴스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 국가 품격, 국가의 신인도를 저해하는 아주 그 자기 비하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당 후보자들의 그 뭐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 그런 걸 지적하시기 전에 이런 막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선거 막판에 좀 급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위해가 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형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교묘한 관권 선거를 하는 정권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바로 선거 앞둔 바로 전날에 이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아라 대통령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이것은 조용하게 신속하게 처리해도 될 일을 선거 앞두고 사실상 표를 달라는 행위하고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면 재난지원금 다 주겠다. 이런 것도 아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매표 행위고 사실은 뭐 그런 재난지원금이 국무하사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를 달라는 노골적인 또 국민 세금을 이용해서 표를 달라는 이런 행위들이 문제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번 선거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선거 때 이렇게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 재난을 사실 이벤트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여러 인사들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또는 전화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4.3 사건처럼 실제로 특정 후보의 부탁을 받아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통령을 앞세워 갖고 교묘한 관권 선거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저희로서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두 위원장님께서 서로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공격받은 부분에 대한 해명은 서로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형준 위원장님에게 여쭤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앞서 이제 이근영 위원장이 지적한 문제, 즉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수를 줄이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당의 입장도 같습니까? 그것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오늘 그 김종인 위원장이 전체 맥락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선거에 활용하는 또 이런 자화자찬하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도 여러 의사들이 이런 전언을 해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일단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매일 15,000건 사이에 일정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요. 박형준 위원장님은 이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뭐 특정 의도를 갖고 검사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진 않다는 말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영 위원장께도 여쭤보면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자칫 될까요? 잘못하면 이런 게 편파 방송으로 비치는 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발 해석할지 액면 그대로 좀 받아주십시오. 예,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해석은 있다고 지금 해서요. 사회자가 하실 일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해석은 사회자가 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겠다는 말로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영 위원장께도 제가 보기엔 여쭤보면 방송에 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 이근영 위원장께도 여쭤보면 김남국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근데 이제 성인 콘텐츠 방송에서 사실 부적절하게 호응한 부분도 있거든요. 당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다로 결정을 한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저희도 뭐 다각도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른바 방송,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 아주 소수의 유료 회원을 상대로 한 그런 성인 방송, 성인 전문 방송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본인이 그 방송에 나가서 뭐 일종의 연애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놀림감, 상담 대상자, 뭐 그런 역할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에 일부 동조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뭐 그런 방송 안에서 전반적인 맥락상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결코 그 자체가 뭐 바람직하다든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 자격 자체를 문제 삼을 정도의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만 생기면은 이를테면 차명진 후보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또 오늘 나온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같이 묶어서 마치 똑같은 수준의 막말인 것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았고 또 없었으면 좋았을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향후에는 절대로 뭐 이런 식의 유사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본인도 의사를 밝혔고 당에 대해서도 누를 끼쳐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또 국민들에게도 예. 좀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충분히 했습니다. 예. 박형준 전 위원장님 혹시 뭐 물으실 게 있나요? 네네.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미래통합당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사실 N번방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이 방송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말로 옮길 수 없는 성비하 발언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또 오늘 윤호중 사무총장이 거짓말 해명까지 했어요. 그냥 단순 진행자로 2번밖에 안 들어간 것, 패널로 들어간 것뿐이다. 아닙니다. 공동 진행자로 27번을 방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숱한 성비하, 성희롱 발언들이 넘쳐나요.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또 본인도 그런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래통합당에서 공격했던 모든 문제들이 별거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면 별거 아니고 남이 하면 굉장히 큰 문제로 만들고 이것이 이 정권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은 덮고 남 탓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저희가 이런 정권의 위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근영 위원장님 반박까지 듣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까지 이제 확대 해석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무슨 정권의 문제, 아니 우리 후보자 개인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거를 정권의 문제까지 이렇게 뭐 어떻게든지 뭐 연결을 시키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던 미래통합당의 후보자의 경우에도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사실 옮기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극 대사를 읊은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굳이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그런 논쟁을 벌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국난을 극복할 건가, 우리 국민들의 힘을 좀 단합된 힘을 모을 건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것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싶은 자세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 이 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다 민주당과 또 미래통합당에서 선거 전체 판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한 분씩 여쭤보면 이근영 위원장님은 오늘 아침 한 인터뷰에서 범진보의 180석은 꿈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현재 보는 의석수는 몇 석 정도 됩니까? 네, 실제로 180석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씀하신 분도 그게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뭐 희망사항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좀 더 큰 숫자를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현재까지 130석 정도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좀 열세에 있었던 그런 지역 중에서 여러 지역이 좀 백중한 상태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제가 깜짝 실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30석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선을 얘기할 때 130석 또는 140석 이렇게 10단위로 얘기하고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알파가 10단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알파는 뭐 적으면 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크기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층, 중도층이 이제 얼마나 저희한테 와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특히 수도권이나 또 강원, 충청 그리고 또 부산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층이 많이 저희 쪽에 좀 오고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이 좀 포착이 돼서 기대감은 좀 한껏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예,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박형준 위원장님은 통합당이 100석도 얻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어제 말씀하셨죠. 이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엄살이라고 했습니다. 엄살입니까? 제가 이 약점 중에 하나가 엄살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 이근영 위원장님이 저는 뒤에 그 말씀하신 게 아마 기대친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 지난주 이 막말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 그 야권의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코로나 재난 때문에 과거 실정을 가리우는 효과 이런 것도 조금 저희로서는 부정적인 요인인데 거기다가 선거 막판에 저희가 이 그 치고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그 여당은 지금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지만 저희는 우려감을 지금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지금 접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소선거구제라는 거는 5%를 지건 2%를 지건 그 접전 지역을 다 지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그 여론의 추세 자체가 지난주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못했다는 이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정말 이 정권의 이번에는 그 제대로 엄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중도나 보수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에게 견제의 힘을 주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이걸 호소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말씀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신지 잘 이해할 것으로 보고요. 박형준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접전 지역들이 있고 여기에서 약간 막말 때문에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승부처로 보시는 곳은 미래통합당에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대전 지역을 비롯해서 그 수도권 지역이 가장 큰 승부처고요. 역시 그 수도권은 원래 저희로서는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동안 선전하던 곳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 선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접전 지역에서 저희는 뭐 나름대로 또 우리 지지층이 제대로만 결집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봐서 그런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의 승부처 어디를 꼽을 수 있나요? 네, 저희 경우도 뭐 사정은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약세를 보여왔던 수도권,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그 동남부 벨트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의석을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고 또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결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힘을 좀 모으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커지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상당한 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뭐 아까 박형준 위원장님 막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판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서도 이른바 그 막말로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 출마한 지역들 뭐 구체적인 뭐 지역을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이 또 공교롭게 저희 당 후보들이 지금 백중세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 승리하는 것이 저희 당으로서도 좋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좀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른바 지금 이근영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분들은 국회에 등원할 수 없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느 지역구들인가요? 뭐 이미 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인천 연수리라든지 또 강원도 춘천 지역이라든지 또 뭐 대전에도 있고 뭐 충남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으면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지역 아마 아실 겁니다.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이근영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요. 뭐 박형준 위원장님 혹시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네, 저희로서도 전략적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의 광진을이라든지 동작을이라든지 또 용인의 이 정지역이라든지 사실은 이 정부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 사법 장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이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나온 곳 이런 곳들은 저희가 반드시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광진처럼 이 대통령에 기대어서 오로지 그 후광으로 당선되려고 하는 지역 이런 지역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고 보고요. 서울에서 지금 이근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반대로 저희로는 비강남 지역에서 선전할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 승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 격전지를 보면 오차범위 안 또는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접전을 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선거에서 보면 여론조사가 보수층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즉 샤이 보수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간단하게만 이 문제 뭐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박형준 위원장님께서는 샤이 보수가 몇 %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로서는 현재 특히 전화 면접 조사로 한 조사는 상당히 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투표 결과하고는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 한계를 극복한 조사의 경우에도 저희는 뭐 5% 내외의 우리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그런 여론조사보다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근영 위원장님은 이른바 보수층에서 혹시 답변을 하지 않는, 숨기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몇 %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혹 없다고 보시는지요? 네, 샤이 보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정확한 숫자를 지금 뭐 얘기하긴 힘든데 그래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샤이 보수라는 게 결국은 내가 당당하게 보수임을 말하기가 좀 꺼려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층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샤이 보수의 다른 말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개념 보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보수인 건 맞는데, 지금의 현재 이런 보수를 자임하는 이 야당은 좀 찍기가 좀 꺼림칙하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일종의 개념을 가진 개념 보수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념 보수층이 오히려 이번 선거 막판에는 저희의 그 깜짝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과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각 그 여론조사에 혹시 드러나지 않는다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샤이 보수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두 분에게 얘기를 들었고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 날 교섭단체에서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일 큰 이슈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텐데요. 일단 두 당 모두 긴급재난금 지원에는 동의하시죠? 혹시 동의하시지 않는 당이 있습니까? 예. 다 동의하시는 걸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다 동의하고 네. 당의 입장으로 들었었는데요. 일단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먼저 물으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안을 생각하고 있나요? 추경인가요? 네, 우선 그 재원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국가 예산을 재조정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라는 게 70% 이상이 의무 지출 등 이 경직성 비용이고, 또 나머지 30%의 비용도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어린이 보육이라든지 교육 예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 100조라는 뭐 긴급재난지원금이야 100조가 아닙니다만은 기존의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저희 재정 상태가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예. 그 OECD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은 평균이 125%, 또 사정이 제일 좋다고 하는 독일의 경우도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40% 정도입니다. 충분히 저희 재정 여력이 되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런 재정 여력을 비축해 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원에 대해서는? 네, 그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인 세금 쓰는데 너무 쉽게 써왔습니다. 지난 3년간 세금을 엄청나게 늘려왔거든요. 경제 성장률보다도 세금 걷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 부채가 는 것보다 이 정부 3년 동안 는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1,700조의 국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난 지원을 그 선제적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는 입장은 똑같은데요. 세금을 늘려서 그것을 전부 충당할 것인가, 세금을 덜 걷고 기존의 예산을 이용해서 할 건가,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봄에 예산이 책정이 됐지만 가을에 금융위기가 와서 예산 재구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 국난 그 경제 위기 속에는 불용 예산도 많이 생기고요. 또 실제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불효불급한 예산은 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들도 통합을 해서 필요한 곳에 빨리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우리는 아예 주자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주는데 그 대통령이 그러면 예산 구성을 제대로 하는 협의를 야당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새롭게 쓸 수 있는지는 확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 빚을 내지 말고 이 예산을 하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빚을 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국민 혈세를 아끼자는 입장에서 내야 되는데 세금 걷는 것 또는 세금 늘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라는 게 저희는 아쉬운 점이죠. 알겠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두 당의 입장을 들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짧게 유권자들에게 왜 우리 당을 찍어야 되는지 한 30초 정도로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위원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잘못된 정책들을 바꾸려면 야당에게 견제의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의 그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야당에게는 이번에는 좀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도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내일 선거에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이근영 위원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야당에게 발목 잡을 기회를 주시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좀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당면에 있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잘 극복해서 또 문재인 정부 나머지 남아있는 2년 동안 국정을 잘 마무리해서 다음 정권에게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의외의 상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당이 된다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일당이 되어야 그런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결론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시청자들이 잘 들으셨고 각 당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걸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쭉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민주통합당과 민주통합당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서 인터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른 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데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이 좀 서로 맞공격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지지층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데요. 이종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이 정의당, 국민의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도 시민당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정의당은 경고를 받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뭐 정의당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이 정의당의 지지세가 두렵기는 한가 보다. 위성정당의 반칙에 대해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이 정의당의 원칙이 부각되자 이 정의당의 날선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관심 가는 지역들, 사실 대선 주자급 나중에 대선을 노리는 후보들도 좀 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이제 4.15 총선 12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엔 이미 총선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야의 대선 주자 후보군, 이른바 잠룡들인데요. 조익신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야 잠룡들. 이번 총선 결과에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여야 대선 주자 1위가 맞붙은 종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앞섰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이낙연 후보는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정권 탈환을 노리는 황교안 후보는 정권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안정의석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어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 지난 3년을 냉정히 돌아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투표함이 열리면 두 사람의 명함이 확연히 갈릴 듯합니다. 누군가는 대선 가도를 달리고 누군가는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험지에서 대선의 꿈을 키우는 주자도 있습니다. 대구 수성갑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지역을 뛰어넘는 통합형 주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구 경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문제는 상대 후보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주 후보도 4선 중진에 장관을 지냈습니다. 김부겸 후보에 맞서 대선 도전도 선언했습니다. 7월에 있을 당대표, 또 저희 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국회의장 후보, 또 내년에 있을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일이 제게도 다 있습니다. 두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누가 당선이 되든 대구 수성갑에서는 큰 인물이 나오는 셈입니다. 대구 수성갑 바로 옆 수성을에서도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제가 떨어지면 제가 집에 갑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떨어지면 황교안도 집에 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집에 갑니다. 야당의 주인이 바뀝니다. 야당의 대표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지 야당이 바로 설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홍 전 대표가 국회로 갈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광역단체장 출신 잠룡도 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강원 원주갑에 추사표를 던진 이 전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상대 후보를 비교적 여유롭게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전 지사의 선전이 강원도 전체 판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강원도도 보니까 팽팽한 것 같아요. 팽팽한 게 아니고 8개인데 강릉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꼴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소속이 더 오히려 앞서가고 현재 실제로는 우리 당이 1등을 하고 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맞붙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인물을, 고 전 대변인은 문심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최근 조사에선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거 막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그 이인영 대표가 그 고민정 당선시키면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거는 저는 이건 역대급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급? 예. 이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표 팔고 구걸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국모하자금이 아니잖아요. 오 전 시장이 총선에서 생활하려면 문심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듯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이제 이른바 대선 잠룡들 또 대선 주자들의 총선 성적표도 관심인데요. 일단 종로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 여야의 사실상 대선 주자들인데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입니다. 가상. 만일에 이낙연 후보가 이긴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선 주자로 수 입지는 최종혁 반장이 이제 여당을 맡고 있으니까 한번 이기면 기분이 좋겠죠. 네. 이낙연 후보가요? 네, 당연히 이기면 선거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을 거고요. 예. 좀 더 먼 시나리오를 좀 내다보면 일단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우세한 조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큰 표차로 이긴다면 이낙연 후보의 대선 가도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이 이낙연 후보는 자기 지역구만 이번 선거에서 챙긴 게 아니라 선거 내내 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지원 유세도 전국 곳곳으로 다녔었잖아요. 부산도 가고 충청도 가고요. 네, 당의 간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큰 표차로 이긴다면 당장 당내에서 입지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낙연 후보가 당내 입지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이번 총선에 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뭐 이낙연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여러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았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뭐 전국 여러 후보들 지원 유세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면 사실상 뭐 NY계로 묶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NY는 이낙연 후보의 낙연의 약자인 거죠. 뉴욕은 아니겠죠. 네, 예. 이낙연의 NY고요. 예. 여기에 또 호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뭐 국민의당이 28석 가운데 23석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3석에 그쳤는데요. 현재 판세로는 민주당이 사실상 뭐 거의 다 우세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호남 의원들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이 호남 대통령론을 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미 지원을 선언한 뭐 동교동계도 이낙연 후보에게 어쨌든 뭐 득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 전제는 이낙연 후보가 이겼을 경우의 가정이겠죠. 예, 만일 저희가 이제 총선이 내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 내일 봐야 되는데요. 만일 황교안 후보가 이긴다면 어떨까요? 야당 반장인 고석승 반장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딴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자, 근데 뭐 이 회의 시간에 지금 딴 생각을 잠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서울 종로를 선택하기까지 좀 오랜 시간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험지 중에 당선 가능한 곳을 찾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매일같이 물어보고 또 심지어 당 원로들도 이 종로 출마를 압박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 종로를 택했습니다. 사실 이 종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선을 했던 곳입니다. 최근에는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험지로 분류를 좀 하고 있는 곳인데 황교안 대표가 만약 이곳에서 이긴다면 이 험지에서 이긴다면 현재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인 이낙연 후보를 꺾는 셈이어서 대세론이 탄력을 받고 당내 입지도 훨씬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황 후보가 얼마의 표차로 지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뭐 근소한 차이로 진다면 일단 당내 대선 주자의 1위인이라는 위치가 있는 만큼 당내 리더십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큰 표차로 진다면 당장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내부에서 뭐 다시 친이 친박, 친황이 뒤섞인 개파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에 따라서 사실은 리더십, 당의 이제 리더십이 공격받는 예는 아주 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김부겸 후보를 보도록 할까요? 사실 대구 재선이 쉽지 않은 도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이긴다면 아무래도 좀 입지가 역시 올라가겠지요. 네, 그렇겠죠. 이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는 재선에 도전 중이지만 원래 지역구는 경기도 군포였습니다. 내리 3선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지역주의 타파에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대구로 갔던 거죠. 지난 총선에서 이 대구에서 당선이 되면서 대선 주자군의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아서 또 무게감을 더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구에서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역시 지역주의 타파에 도전을 했던 뭐 노무현, 제2의 바보 노무현 이렇게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김부겸 후보가 뭐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도 나도 나가겠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후보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네, 뭐 앞서 뭐 조반 정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 주호영 후보가 대선 수성갑 바로 옆 지역구인 수성을에서 4선을 또 내리한 인물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될 정도로 뭐 지역적인 기반이 좀 탄탄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김부겸 후보를 잡기 위해서 통합당에서 수성갑으로 뭐 소위 자객 공천을 한 겁니다. 예. 주 후보도 이명박 정부에서 이 특임 장관을 맡았고 뭐 나름대로 중량감이 있는 인사고 또 주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인 김부겸 후보를 꺾으면 또 본인에게 또 향후 좀 무게를 더 올리는 그런 정치적 활로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본인도 뭐 나도 대선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주호영 후보는 예전에 그 측근한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나도 사선에 장관도 하고 예전에 정책위의장도 다 했는데 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부각되지 못하냐라고 고민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김부겸 후보랑 붙으면서 주목은 좀 더 받는 걸로 보입니다. 대구 수성갑의 바로 옆에 대구 수성을에도 전 대선 주자가 지금 출마했지 않습니까? 바로 홍준표 후보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본인 말에 좀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뭐 속된 말로 좀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 대표가 종로에서 지면 황 대표가 집으로 가고
본인이 지면 본인이 집으로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홍 전 대표 성격상 본인이 집으로 가는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총선이 끝나면 다시 당에 돌아가서 당권과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데 홍 전 대표가 만약 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짐 싸서 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한동안 치과를 할 텐데 역시 제가 봐온 홍 전 대표 성격상 재기의 기회가 온다 싶으면 대선 전에 한 번은 더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이제 두 사람 다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면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긴다면 정치적 입지가 좀 더 커지겠죠. 네, 일단 뭐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지지세가 탄탄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 안에서는 충북 일부 지역에까지 영향력이 있다. 뭐 이런 내부적인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광재 전 지사가 당선이 되고 또 이 강원 지역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하게 된다면 이광재 전 이 지사도 대선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직계, 그러니까 뭐 우광재, 좌희정 이렇게 뭐 두 사람이 항상 거론이 됐었는데 좌희정이 현재 뭐 정치판에서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광재가 돌아온다는 이 정치적 의미도 있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 친노 직계 후보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통합당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죠. 자, 이번 총선에서 생환을 한다면 황교안 대표와 맞설 유력한 당내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현재 출마한 지역구가 이 서울 광진을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했던 곳이죠. 그만큼 승리를 했을 때 돌아오는 정치적 보상도 클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오 전 시장이 국회에 진입을 한다면 이 전통적 보수 이미지가 강한 황 대표와 달리 합리적 중도 보수 노선을 취할 걸로 보입니다. 자, 내일이 총선 당일인데 JTBC가 좀 준비하는 것도 있잖아요. 특집 방송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또 예. 대놓고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물음표를 던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JTBC 2020 우리의 선택이 다채로운 선거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단편 영화 출발선이라는 건데요. 선거 방송과 영화 좀 조합이 잘 안 되고 좀 이색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선거를 맞아서 영화를 제작한 건 국내 지금 선거 나오는 방송 게 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가 되는 건가요? 네, 나오는 장면이?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국내 예. 선거 방송 사상 처음입니다. 저 영화의 메가폰은 남극일기, 또 마담 뺑덕 등을 연출한 임필성 감독이 잡았고 지금 보시는 영화 내용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뭐 주거, 취업 등에 좀 불안해하는 평범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 전날부터 또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예, 영화를 통해서 선거에서 사실 얘기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킨 거군요. 배우들은 누가 나옵니까? 네, 배우는요. 이 TVN 슬기로울 깜빵생활, 뭐 요새 의사생활 있고 전에 또 예. 흥행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명품 연기를 펼쳤던 배우 박호선 씨, 그리고 영화 곡성 등에 출연한 배우 김기천 씨 등이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영화 제목이 출발선이고요. 내일 오후 4시 40분 JTBC 선거방송 2020 우리의 선택 1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원래 선거 있을 때는 지상파에서 이제 출구 조사도 발표를 하고요. JTBC도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하죠. 네, 그렇습니다. JTBC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그리고 성균관대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당선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에 전국 주요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JTBC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이고 선거 기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와 역대 선거 결과를 함께 분석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시간을 고려해서 내일 오후 6시 15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선이 유력한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자들 또 각 정당별 예상 의석수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그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도 내일 같은 시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수도권 집중해서 한번 판세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판세를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10개 안팎의 지역을 접전 지역으로 꼽았는데요. 대부분 을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을에 달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신혜원 반장이 박빙 선거구를 정리했습니다. 아슬아슬한 박빙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수도권 121개 중에서 경합 지역이 약 70개.
제가 평소에 보시지만은 엄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접전 지역에서 이 의석들을 휙 잃으면 한 50석이 날아가는 거고요. 네, 보통 여론조사 결과 5%포인트 안쪽 격차가 나는 지역을 접전지로 분류합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최소 60곳에서 많게는 70곳 정도가 꼽히는데요. 그중에서도 3분의 1 가까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통합당은 서울 총 49개 지역 중에서 10석 안팎을 승부처로 보는데요. 광진을과 동작을, 송파을, 중구 성동을, 서초을, 강남을 등등입니다. 자, 공통점 보이시죠? 최근 여의도에서는요, 이번 총선은 을의 전쟁이다, 총선 판세는 을이 가른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자, 먼저 빅3 을 트리오 지역입니다. 먼저 광진 을은요, 앞서도 보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입과 차기, 야권의 차기 주자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동작을은 이 판사 출신 등 간의 경쟁이면서 정치 신인대 전직 제1야당 원내대표 간의 경쟁이죠. 지난 20대 국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물국회, 폭력국회. 이 문재인 정권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경제 좋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지고 있다. 몽땅 거짓말이었죠. 네, 마지막 빅3 지역 송파을입니다. 2018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재성 민주당 후보와 앵커 출신의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승부를 벌이는데요. 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최 후보가 43%, 배 후보가 41%로 오차 범위 내 박빙 스코어입니다. 워낙 접전 지역이라서 전문가들도 소위 까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송파을이 양당의 총선 성적표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 바로미터가 되어버렸어요. 5번째 국회의원 만들어주시면 당대표 돼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코로나발 미증유의 경제 충격을 이겨나가는데 맨 선두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에게 정확히 그 오만에 대해서 성적표를 써주셔야 하는 날은 맞습니다. 낙제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투표소에 가셔서 정말 일을 해보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이 배현진에게 일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의 도장 찍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정말 야무지게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성동, 을도 초접전 지역의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후보가 42%,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가 40.9%로 양당이 공이 꼽은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중구 성동을의 박성준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확실한 지역 발전의 완성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을이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다. 그래서 공천위원 만장일치로 지상욱 후보를 공천 줬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번에는 경기도의 을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산 단원 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가 맞붙습니다. 자, 현역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4선에 도전을 하고 김 후보는 조국 백서의 저자 중 한 사람이죠. 지난 3월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9%대 35.8%로 김 후보가 13%포인트 정도를 앞섰습니다. 자, 김 후보는 최근 지난해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여성을 비하하는 대화에 참여를 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치 공세라고 말하면서 당 차원의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 을 지역 인천 연수 을입니다. 전직 인천공항공사 사장인 정일영 민주당 후보와 현역인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역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합쳐 지역 경제에 살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잘하십니까? 여기 목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못된 경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없었다. 실업 주도 몰락만 있었을 뿐이다.
네, 이 지역은 또 3파전입니다. 민 후보는 39%, 정 후보는 36.7%로 1, 2위를 다투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18.5%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울은 이 보수세가 좀 강하다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최근 젊은 세대의 유입이 좀 늘어났고요. 2017년 대선과 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뢰 전쟁을 살펴봤고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묘하게도 의뢰 격전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해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여기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위기의 끝을 알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놨다. 새로운 사고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입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방역 모델의 표준이 되고 또 방역 물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다면서 코로나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장에 들어올 때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공식석상에서 마스크 없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긴급 재난금 지원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추경 통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을 받아라. 아무래도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죠. 네, 뭐 아무래도 추경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까지 기다렸다가 신청받을 이유가 없다. 이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으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맞춰 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좀 반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하여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좀 반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건이 급한 모양이다라면서 선거 이후에 지급하려고 했던 이 지원금을 선거 전에 급히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선거에 돈을 살포해서 표를 얻어보겠다라는 심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지금 뭐 여야 간에 재난지원금을 두고 막판까지 좀 공방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후보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드리기 위해서 전력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를 두고서 이 통합당에서는 뭐 국모 하사금이냐, 뭐 추악한 매표행위냐 이렇게 좀 거세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생당이 이걸 룸살롱의 골든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추가적인 논란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리죠. 코로나 관련 협력 논의가 주로 있을 것이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아세안 플러스 3 화상 정상회의가 오후 4시부터 열렸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는 이 아세안 10개국과 또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체죠. 올해 의장국은 베트남이 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대응과 또 경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 또 기업인 등 필수적 인적 교류 허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상회의를 마친 뒤에는 역내 방역 공조와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담은 정상 선언문도 채택이 됐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엿새째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50명대 이하로 상당히 일단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요. 코로나19 확진자 전날 0시보다 27명이 늘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고요. 대구, 경북에서 8명, 울산에서 1명, 그리고 공항 검역 과정에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유입 경로별로 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12명이 해외 유입이고요. 15명이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엿새째 5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9명, 27명, 그리고
어제 27명이었습니다. 자, 사망자 어제 25명이었고 오늘이 27명입니다. 예. 사망자는 총 222명으로요. 전날 같은 시각보다 5명이 늘었습니다. 자, 평균 치명률 2.1%지만 60대에서는 2.47%, 70대에서는 9.29% 등 이 고령으로 갈수록 좀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가격리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수칙을 잘 지키는데 일부에서 이제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들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해외에서 입국했던 3명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격리 장소를 벗어날 경우에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관리당국으로 알림이 가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인근 빨래방을 이용하다가 점검반의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동생 집을 방문했다가 자가격리 앱의 경보를 통해서 모니터 요원에게 적발이 됐고요. 또 지난주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위해서 이탈한 다음에 자진 신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부산 기장군에서는 이달 초에 이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60대 부부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요. 자, 이들은 어제 승용차를 타고 해운대구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고 오후에는 기장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들은 이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한 점검반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서울시 마포구도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불시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1명 그리고 내국인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경찰이 어제 이 자가격리 지침을 2차례 위반한 60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해외에서 입국한 뒤에 사우나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예. 자, 이 권덕진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에 해당하고 사건의 위반 행위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미국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12만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확진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의 경우 환자 증가세가 이제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네, 미국 이 코로나19 확진자 58만 명으로요. 전 세계 확진자 30%에 해당합니다. 사망자는 2만 4천 명으로 그동안 사망자가 없었던 와이오밍주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50개 주 모든 주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새 670명이 발생을 해서 이 누적 사망자가 뉴욕에서만 10,000명을 넘었고요. 다만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 신규 사망자가 감소했다. 예전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지났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랐던 뉴욕주 등 동부 6개 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3개 주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계획을 함께 논의키로 했습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등 동부 6개 주 주지사들은 전화회의를 가졌는데요. 이들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이 정상화 복귀를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건강과 경제적 우려를 함께 고려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각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나에게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동부 6개 주의 주지사들이 전화 회의를 했는데 그걸 갖기 전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주를 여는 게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아닌 주지사들의 결정 사항이라고 하는 건 가짜 뉴스다. 주를 여는 건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즉 향후 이 경제 정상화 문제가 대통령과 주지사 간의 권한 논쟁으로 좀 번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였죠. 빌 게이츠 전 회장이 5년 전 했던 예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보다 바이러스로 인류가 더 많이 사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요? 뭐 많이들 보시는 영상일 텐데요. 이 예. GC 컨퍼런스 테드 강연에서 이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한 말입니다. 우선 요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cluding China,
네, 저희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예. 내용이었냐면 이 앞으로 이 수년 내에 이제 전쟁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뭐 핵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위기였다면 앞으로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 약 1,000만 명 이상이 숨지는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전쟁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일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한 이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2015년에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만 보더라도 58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감염이 됐잖아요. 예. 다만 뭐 빌 게이츠가 예언한 대로 수천만 명이 숨진 건 아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12만 명이 숨지고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예언이 뭐 아예 틀렸다라고는 뭐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사실 빌 게이츠는 그에 대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같이 개발하자라고 했었고 실제 국제적인 공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반장들 수고했고요.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총선 때 3시 20분부터 방송을 합니다.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전하고요. 짚어볼 이슈들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